안녕하세요, 신원입니다. 자, 2018년도 하반기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강의를 시작할 건데요. 이번 시간은 전체적인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사 소개부터 시작해 볼게요. 대부분 이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이 저의 이름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자료 해석의 신, 자료 해석의 허니 그래가지고 줄여서 신헌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장 저에 대한 압축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외에 나머지 내용들은 이 PDF로 올려놨으니까요.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 관련 강좌도 이런 그 수리 자료 해석 쪽에 취약하신 분들이 참고할 만한 강의가 있으니까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의 내용 중에 제가 어쨌든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니까 전반적인 질문을 저한테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한테 주는 질문은 어떤 행정적인 질문 같은 건 가급적 위포트에 직접 문의해 주시고요. 제가 집필한 교재나 그 강의 컨텐츠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을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그 카페로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이메일은 new.psat.ncs@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카페에 오시면 우수 회원을 신청을 해주세요. 그러시면 조금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연산 연습 훈련할 수 있는 교재 자료 같은 것들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피셋 기출문제 자료들도 있고요. 자, 그리고 NCS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자, 직업기초능력평가가 여기 보시듯이 10개 영역으로 되어 있어요. 이 10개 영역이 똑같이 나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어떤 영역은 중요한 영역이고 어떤 영역은 덜 중요한 영역들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이게 중요한 영역이에요. 그 중에서 위에 3개, 의수, 문, 저 3개 영역은 필수. 그래서 모든 공기업에서 출제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영역들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대체로 자원관리는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원관리가 독립적인 영역으로 출제 범위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문제 해결 능력에 포함돼서 출제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 빨간색 4개 영역은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자료 해석하고 관련된 게 어떤 것들인지 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자신 있게 강의하는 파트가 자료 해석이니까 제 강의를 통해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영역들이에요. 수리, 문제 해결, 자원관리. 그리고 요즘은 의사소통 능력 문제에서도 표 그래프가 함께 출제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런 문제라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표 그래프와 함께 텍스트가 같이 나오는 경우. 근데 주로 수리 쪽에서는 텍스트는 잘 안 나오고 표 그래프 위주로 나오겠죠. 그렇지만 문제 해결이나 자원 관리에 가면 텍스트 정보가 결합해서, 즉 수리와 독해가 결합돼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때도 어쨌든 표 그래프 해석하고 계산하고 하는 데 있어서 자료 해석 강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역들 강의를 개별 강의를 수강하기 전에요. 제가 어드바이스를 드리자면 9강 10강에 수리 능력 기초 개념 정리 강의를 포함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 강의를 꼭 먼저 들으시길 추천합니다. 그래서 한 번 들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2번, 3번 반복해서 들으시고요. 그리고 해당 영역의 실제 강의를 듣다가도 제가 설명하는 내용들 중에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이거 저번에 생기초 또는 기본에서 다뤘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혹시 생각이 안 나시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어주세요 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또 생각이 안 나시면 와서 또 한 번 더 들어주세요. 그래서 최대한 반복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 풀 때는 같이 따라 하면서 다 되는 것 같지만 막상 혼자 문제를 풀 때는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훈련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영역들에 대한 소개는 이따가 영역별 전략 이야기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NCS 고득점 전략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인 일반론을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 개별적인 영역별 가이드를 드릴게요. 자, 첫째, 전체적인 NCS 유형에 대비하고 싶으시면 이 NCS 기본서, 이 강의가 우리 위포트 2018년 하반기 NCS 직업기초능력 대비 교재잖아요. 이 교재에 대한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거기에 적합한, 이 취지에 적합한 강의예요. 즉 NCS를 전반적으로 지금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부터 포함해서 또는 뭐 미리 이전에 공부하셨지만 조금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 NCS 전체 영역들을 다 정리해 드리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리 자료 해석에 굉장히 취약하시다 그러면 P4 NCS 수리 자료 해석 핵심 기본서 실전 200제 교재를 통한 해당 강의들이 또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까지 다 들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아까도 강조했지만 본 강좌 안에 포함을 시켜놨어요. 아주 기본적인 개념들, 생기초, 기본은 다 다루고 있으니까 그거를 반복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시험장 갔을 때 쉽게 나왔다는 생각이 드실 때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딱 폈을 때 1번부터 무조건 막 바로 풀지 마시고 일단 두세 페이지 정도 한번 넘겨보세요. 쓱 넘겨보시면서 전체적인 문제 구성의 난이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봤던 난이도에 비해서 뭐 쉽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거는 이제 거의 다 맞춰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접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평소에 내가 풀었던 거에 비해서 또는 예상했던 거에 비해서 난이도가 높게 나오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피셋형으로 뭐 자료의 양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든지 계산의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가 있다면 그때는 다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한 90% 정도 풀어서 90% 정도 정답률을 목표로 하세요. 근데 그것도 쉬운 건 아니거든요, 실은. 90% 푸는 게. 그랬을 때는 조금 더 양보하면 한 80% 정도 풀어서 100% 가깝게 맞추자. 이런 전략으로 가셔야 됩니다. 즉, 문제의 선택과 집중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버려야 될 문제들이 어떤 것들인지 평소에 전략을 잘 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략을 세우는데 이 강의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영역을 구별해서 출제하는 기관이 있고요. 칸막이 없이 출제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칸막이 없이 영역 구별 없이 출제하는 공기업의 경우에는 이걸 뭐 영역을 구별하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냐 없는 문제냐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 강의를 통해서 모토를 정하세요. 지피지기, 100점 불패, 또 100점 불태, 더 나아가면 100점 백승까지 가겠죠. 무슨 뜻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예. 100점 불태는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는다는 말이고요. 그다음 100점 불패는 지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다음 100점 백승은 이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강조가 됐습니다.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을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일단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와 풀 수 없는 문제를 잘 구별하시고, 그래서 내가 취약한 분야에 어떤 영역이 있는지, 그래서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수업을 통해서도 그렇고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이 더 찾으셔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에 대한 경향을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내 능력에 비춰봤을 때 빨리 풀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 그리고 또 고려해야 될 것은 이제 정답률이죠. 그래서 시간은 많이 걸렸는데 정답률이 낮은 문제 유형이 어떤 것들인지를 잘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이 강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끌어올리셔야 되겠죠. 강점 영역으로 바꾸셔야 되는데 그래도 한계가 있어요. 어차피 사람이 한꺼번에 뭐 다 되진 않으니까. 그래서 그래도 안 되는 영역들을 잘 체크하셨다가 실전에서는 아까 여기에 해당하는 이제 버려야 되는 문제, 빨리 버리고 넘어가는 문제들로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한 약점을 없애는 방향으로 접근하시고, 그래도 안 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푸실 때 단순히 맞췄다 틀렸다만 체크하지 마시고요. 특히 뒤에 이제 적중 예상 문제를 푸실 때나 아니면 이제 모의고사 뒤에 붙어 있는 1회, 2회 푸실 때는 저는 2번 푸는 거를 좀 권장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일단 전체 시간을 정해 놓고 그냥 푸시면 되고요. 두 번째 푸실 때는 개별 문제별로 시간을 재면서 푸세요. 그래서 1번 풀 때 걸리는 시간, 2번 풀 때 걸리는 시간. 물론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좀 버거운 문제는 건너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가급적 이제 그 건너뛰지 말고 각 문제들을 시간을 적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답률하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가장 안 좋은 문제 유형이 이제 시간을 많이 쏟았는데, 뭐 3분 이상 시간을 쏟았는데 틀린 문제들,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영역들이 보일 거예요. 그 해설에 보면 각 영역별로 또 표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모아서 내가 지금 부족한 부분이 어떤 것들인지 보완할 점들을 잘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결국 최대한 보완하시고 안 되면 그거를 이제 실전 가서는 이제
스킵하는 문제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일반론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제 기초 역량 다지기라는 파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독해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독해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별 지문들을 하나하나, 그 문장들을 하나하나 다 읽고 가면은 도저히 시간 내에 풀 수가 없습니다. 특히 뭐 의사소통 능력도 그렇지만 뒤에 가 있는 그 문제 해결 능력 쪽에서 그 문제 처리 능력 파트하고 자원 관리 능력 파트, 그다음 기술 능력 파트 이런 거 보면 굉장히 긴 그 뭐 명세서라든지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줘요. 그다음에 또 어떤 공문이라든지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법조문이라든지 이런 걸 주는데 그걸 다 읽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맥락만 쫙 보시고 바로 문제를 보시면서 질문에서 요구하는 부분만 빨리 가서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상세히 읽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훈련을 계속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속독 능력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읽어야 되는 내용들 중에서도 캐치를 빨리빨리 하셔야 되는데요. 그때는 이제 키워드 위주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연도라든지 수치, 그 다음 주어, 수로, 그 다음에 비격구 표현들 나오면 주의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예를 하나 띄워놨는데요. 이 문장을 빨리 읽으시고, 자, 이거를 가지고 표로 올라가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이 모든 단어들을 다 기억하고 올라갈 수 있겠어요? 글쎄요, 뭐, 가능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힘드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는 이제 키워드를 한번 잡아봅시다. 그 위에 표시해놨던 대로 연도 일단 체크하시고, 그 다음 수치, 여기서는 구체적인 수치는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어가 비중이 주어인데 중국 국적자 비중이에요. 그래서 중국 비중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국내 거주 외국인 중, 이거는 아마 위에 표에 분명히 국내 거주 외국인의 국적 분포라고 돼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고 가정을 하고, 따라서 표 제목하고 동일한 부분은 자세히 안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중국 비중, 그 다음 지속적 증가, 이걸 확인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기억하고 가는 겁니다. 자, 이 지문에 예시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표 제목을 먼저 붙여봅시다. 표 제목은 국내 거주 외국인 국적. 그래서 국내 거주 외국인까지는 똑같이 쓸게요. 국내 거주 외국인까지는 똑같이 쓰고, 국적 분포 또는 뭐 국적 현황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단위를 명 단위로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표를 이제 대충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연도가 들어가는데 뭐 2010년은 이 정도 들어갈. 그 다음 뭐 미국, 중국 등등등 국가들이 들어갔다 칠게요. 그 다음 마지막 줄에 합계. 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지문을 읽고 나서 그걸 기억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도, 그 다음 주어, 수러, 그 다음 뒤에 나와 있는 표현들 중에 이제 지속적, 이런 건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절대적인 표현이니까 지속적 증가. 자, 그래서 2010년 체크하시고 그 이후, 그러니까 2010년 포함해서 뒤로 보시고요. 중국의 비중이에요. 중국의 실제 국적자 수를 물어보면 이 부분만 그대로 읽어주시면 될 텐데, 여기서는 비중이라고 그랬으니까 분수 구조로 봐야 되겠죠. 개를 분모에 놓고 분자에 놓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가상의 숫자를 한번 써볼게요. 뭐 실제 인원은 그보다 훨씬 많겠지만 그냥 가상의 숫자로 20, 뭐 26, 29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130, 165, 175. 자,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중국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이 문장을 한번 판단해 보세요.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아마 정석적으로 이걸 다 계산하고 계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선생님, 분수를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분수를 비교하는 기본 논리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분자 증가율, 분모 증가율을 비교하는 논리인데요. 일단 8글자를 외우세요. 자증대상, 모증대하.
자, 분자 증가율이 크면 분수가 커진다. 분모 증가율이 크면 분수가 작아진다. 그 논리예요. 그 내가 읽은 방향으로. 그래서 분자 증가율 크면 상승, 분모 증가율 크면 하락. 이렇게 외우세요. 자, 그러면 2010년, 11년 사이 보겠습니다. 분자는 20에서 26, 30% 커졌죠.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잡아냈어요? 자, 20에서 6이 커졌잖아요. 그럼 20분의 6이죠. 그럼 약분하면 10분의 3이죠. 그럼 뭐 100분의 30하고 같겠죠. 따라서 30%. 또는 이 20의 10%를 먼저 딱 염두를 해두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20의 10%는 2잖아요. 그것의 3배만큼 증가했어요. 아, 그럼 분자에서는 30% 커졌네요. 즉 1.3배니까 30% 증가구나. 근데 분모에서 보면 130에서 165로 35가 커졌죠. 그러면 130의 10%를 빨리 염두에 두시면 13이죠. 그것의 3배인 39보다는 적게 커졌어요. 그럼 분자 증가율이 크니까 이 방향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분수가. 그래서 자증대상. 그렇죠? 그 다음 11년, 12년 사이에도요. 26에서 29. 얘는 26에서 3 커졌으니까 10%보다 살짝 넘게 커졌어요. 10%가 2.6이니까요. 그 다음 분모 쪽에서는 165에서 10이 커졌죠. 175로 10만큼 커졌으니까 얘는 10%보다 적게 커졌죠. 16.5가 10%니까. 역시 분자 증가율이 크니까 상승한다. 이렇게 푸는 게 빠르겠죠. 그래서 분자들의 증가율이 분모 쪽에서의 증가율보다 크다는 것만 확인하시면 바로 동그라미를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증대상, 모증대하 꼭 암기를 해두세요. 자, 이렇듯 이제 다음으로 필요한 능력이 방금 개괄적으로 보여드렸지만 이런 것들이었어요. 이 자료 해석 능력. 자료 구조에 대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목, 단위 읽고 그다음 표의 구조, 항목들 보시고 그다음 각주, 그다음 선택지 그런 순서로 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선지를 판단하는 순서는요. 일단 자료를 읽고요. 어느 위치에서 그 해당되는 데이터가 있는지 찾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로케이팅을 하시고요. 그다음 그 수치를 구체적으로 읽어야 되겠죠. 읽었어요. 방금 읽었는데 바로 판단이 안 됐죠. 그래서 약간의 계산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만약 읽기형 지문이었다. 예를 들어서 질문이 중국 국적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라고 물어봤다면 그냥 요것만 읽으시면 되잖아요. 요것만 읽으면 되니까 바로 그냥 판단이 돼버려요. 읽고 나자 바로 판단이 되는데 주어가 비중이었기 때문에 계산하면서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 계산을 직접 분수 계산하는 것보다는 분수 비교 테크닉을 이용해서 즉 증가율 비교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크닉들을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계산은 최소화하는 방법, 특히 그 분수 비교, 곱셈 비교를 엄청 많이 할 거예요, 앞으로. 이 NCS 지문에서도 수리 파트 가보시면 엄청나게 물어봅니다. 이 분수 비교, 곱셈 비교를. 그러니까 그런 테크닉들은 꼭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필요한 계산은 정확하게 하자. 그런 논리를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계산 테크닉들은 본 강의에 포함되어 있어요. 9강, 10강에서 다룰 거니까 그때 자세하게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각 영역별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물론 각 영역별 전문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그 각 영역별 OT 그 가이드를 들으시는 게 더 전문적일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의사소통 능력은 짧은 문제, 긴 문제를 일단 크게 구별해 볼게요. 그래서 짧은 문제는 이제 어휘, 어법 문제들. 그러니까 요거는 쓱 보면 이거는 뭐 맞추거나 틀리거나 확실하죠. 내가 전혀 모르는 뭐 어법이나 이런 게 나오면 뭐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건 풀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반면에 맞출 수 있는 문제라면 굉장히 빨리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성공 실패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시간을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모르는 건 그냥 과감하게 넘어가고 아는 건 빨리 맞추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이제 문제는 긴 독해에서 문제가 됩니다. 이제 긴 문제인데 이게 그 주제 찾기 문제라면 상대적으로 일부만 읽으면 되죠. 주제 찾기 문제라면 앞부분, 뒷부분 두괄식, 미괄식, 양괄식 쪽에 있을 거니까 첫 번째 문장, 마지막 문장 위주로 보시고 일단 주제를 대충 좁힌 다음에 좀 비슷한 것들이 있으면 조금 더 상세히 보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세부 사항 확인형, 구체적인 내용하고 뭐 부합하지 않는 거,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물론 마찬가지로 주제 찾기처럼 일단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보시고 이게 어떤 글인지를 이제
그 시작 끝을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지문을 봐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뭐 찾아가셔야 됩니다. 하나씩 찾아가서 확인해야 되겠죠. 자, 그런 문제일 경우에인데요. 그런데 또 내용이 생소해. 아, 이거 내가 잘 모르는 내용이에요. 철학, 과학, 뭐 시사 이런 거야. 그러면 일부 넘겨도 된다. 그죠?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넘기라면 무조건 넘기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내가 정말 취약한 토픽이야. 그러면 그냥 넘기셔도 돼요. 그런 거 일부. 그런데 또 반전이 있어요. 여기서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한국말은. 세트형 문제야. 그게 또 두세 문제 또 달려있네 밑에. 그러면 마음을 빨리 바꿔야 되겠죠? 풀어야지. 최대한 풀어야 되겠죠. 그때는. 자, 이 정도로 이제 의사소통 가이드 짧게 드렸습니다. 자, 이제 수리 능력. 수리 능력은 뭐 저의 전공 영역이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또 OT 시간에 너무 길게 하면 여러분 지루하잖아요. 짧게 하겠습니다. 자, 일반 수리 문제. 뭐 대체적으로 이제 뭐 수열도 가끔씩 나오고 그다음 방정식 세우는 문제들 나와요. 뭐 요금 계산한다든지 뭐 거리, 속력 이런 것들, 농도 이런 것들. 최근에 이제 비중은 좀 상대적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나오는 기업들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유형이 어느 정도 정형화돼 있어요. 그래서 그 유형별로 연습을 많이 연습 문제 많이 풀어보시면 처음에는 막 되게 어색하고 이거 어떻게 식세우지 하던 것들도 몇 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혀집니다. 그래서 그런 패턴들을 제가 잡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쉬운 문제는 풀고요. 일단 질문이 이해되지 않는 문제, 이거 뭘 물어보는지 모르겠어? 그런 문제는 넘기자. 이런 전략을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 자료 해석, 뭐 표, 그래프 주고 해석하는 문제인데 거기에 또 계산 지문이 많은 것 같으면 이제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포인트를 잡으세요. 자료 양하고 계산. 자료의 양이 굉장히 많아. 뭐 표가 2개, 3개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고 또는 표가 하나지만 굉장히 양이 많은 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1번부터 5번 선지를 쓱 보니까 구체적인 뭐 퍼센트 값이 들어가 있다든지 뭐 수치가 막 탁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계산 지문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조라면 넘기자. 그리고 얘도 아까 의사소통 능력에서 생소한 내용하고 또 연결이 돼요. 이 자료 해석에서도 내가 평소에 자주 보는 통계 데이터들을 소재로 쓴 거라면 상대적으로 좀 마음이 편해서 쉽게 풀리는데 좀 안 봐왔던 처음 들어보는 용어들이 막 등장하면 좀 생소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까지 더 들어가 있다면 생소한 자료에다가 이런 게 들어가 있다면 그때는 넘기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 문제 유형 중에 좀 특수한 유형이 있는데요. 표 차트 변환형. 표의 내용을 그래프로 옮긴 것 중에 옳은 것 또는 옳지 않은 거 걸리는 문제인데요. 고르는 문제인데 일단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냥 바쁠 땐 넘기셔도 돼요. 시간 없을 땐 넘기시고 그럼 예외적으로 풀어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 자료의 양이 적은 경우 자료의 양이 적으면서 두 번째는 자 읽기형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읽기형 선지 위주일 때는 풀고 가야 돼요. 즉 표에 있는 항목 이름이 선지 1, 2, 3, 4, 5번 그래프에도 들어가 있다면 그거는 그냥 그대로 표를 그래프로 변환한 거니까 그냥 쭉쭉쭉 읽으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표에 뭐 인구가 있고 뭐 GDP가 있어요. 표에. 그 다음에 뭐 연도가 있다고 할게요. 2010년, 뭐 11년, 12년 등등등. 그래서 제목이 1번 선지의 제목이 인구 추이 이렇게 돼 있어. 요거 그냥 쭉 읽으면 그래프로 쭉 읽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 2번 제목이 GDP 추이. 이것도 쭉 읽으면 돼요. 그죠? 이런 선지면 쉬운 선지인데 예를 들어서 한 3번, 4번, 5번쯤 갔더니 3번 중에 뭐 1인당 GDP 추이. 그럼 이거는 인구분의 GDP라는 분수로 계산을 해줘야 돼. 그 다음 4번 보니까 인구의 증감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또 계산이 들어가는 거죠. 증감률 계산이 들어가요. 그 다음 5번은 뭐 GDP 증감률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 자, 그러면 이런 지문들이 많을수록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지문 그냥 읽어주면 되는 것들이 많을수록 쉬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요런 3, 4,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계산형 선지라고 하고요. 그 다음 1, 2번 같은 경우는 읽기형 선지 그냥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읽기형 선지가 많이 깔려 있으면 쉬운 문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 포인트를 잡고 이런 구조라면 자료양 적으면서 읽기형 선지 위주로 돼 있어. 이게 확인되면 바로 푸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요 정도로 수리 능력의 가이드 드렸습니다. 자, 이제
문제 해결 능력 쪽으로 가볼게요. 자, 문제 해결 능력은 통합형 문제가 트렌드예요. 통합형 문제. 그래서 독해와 수리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독해도 빨리 되면서 계산도 빨리 되어야지 시간 내에 풀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추리 문제 중에서는 난이도가 어려운 것들이 가끔 등장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추리 문제 중에서 그 논리 게임 문제들, 특히 뭐 순서 결정하거나 자리 배정하는 것들, 또는 뭐 참거짓 상황을 줘가지고 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참거짓 중에서도 우리가 명제하면 딱 떠오르는 게 동일 명제, 모순 명제 이런 거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내용으로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되는 관계가 있거나, 또는 모순 명제, 한 명이 참이면 한 명이 거짓이 되는 관계가 있으면 상대적으로 경우의 수가 확 줄어버려요. 그래서 쉬운 문제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이제 경우의 수를 많이 둬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등장하는 인원이 많거나, 그 다음 등장하는 개념들, 뭐 항목이라든지 변수가 많으면, 그런데 동일 관계, 모순 관계가 아닌 경우라면 그때는 그냥 패스하는 게 좋습니다. 그거 풀고 있느니 다른 거 더 푸는 게 나아요. 자, 그리고 나머지 뭐 자리 배정이나 순서 결정도 마찬가지예요. 예, 복잡한 상황이다 싶으시면 그냥 넘기세요. 그런 거는 고난이도 넘겨라. 자, 그렇지만 뭐 명제 문제 같은 경우 전형적인 뭐 3단 논법으로 풀 수 있는 거나 뭐 대우 명제 정도, 또는 벤 다이어그램 모든 어떤 정도로 풀 수 있는 거라면 그냥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것도 빨리 난이도를 보면서 결정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 해결 능력 쪽에서 실무형 문제, 즉 문제 처리형 문제, 문제 처리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그 파트의 문제들은 일단 지문이 길고 잘 모르잖아요. 내용을. 그리고 계산도 많은 것 같으면 넘기시면 돼요. 그런데 또 이것도 예외적인 게 있어요. 세트형 문제면 풀어야 되겠죠. 세트형으로 나오면. 자, 그래서 요 정도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자원관리 능력도요. 문제 해결 능력하고 뭐 큰 차이는 없어요. 즉 문제 해결 능력 중에서 이 문제 처리형 문제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기관에 따라서는 이 자원관리 능력이 문제 해결 능력 안에 포함돼서 출제되기도 해요. 다만 소재가 자원관리 능력은 말 그대로 자원에 국한되어 있어요. 소재가.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 좀 소재가 넓다면 자원관리 능력은 이 자원, 그래서 뭐 시간, 예산, 인적 자원, 물적 자원 같은 구체적인 자원이 대상이 된다. 근데 그것도 딱딱 구별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즉 이게 자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뭐 텍스트 정보가 많이 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는 문제 해결 능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 있으니까 그걸 구별하는 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결국 푸는 논리는 비슷해요. 문제 처리형하고. 그래서 자료의 양이 적당하고 계산이 쉬우면 풀어야 되고요. 자료의 양이 방대하고 계산 과정이 복잡해 보이면 넘긴다. 그다음 세트형 문제는 가급적 풀어야 된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주요 영역들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나머지 영역들은 쓱 보시고 대부분 판단이 빨리 될 겁니다. 내가 아예 못 풀 수 있는 문제냐? 내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딱 보여요. 못 푸는 문제는 그냥 넘기시는 거예요. 다만 이제 못 푸는 문제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그리고 정보 능력 이하 영역들은 대부분 또 이제 기술 직렬에서 많이 나오니까 그 사무 직렬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자, 여기까지 영역별 고득점 전략 소개였습니다. 자, 이제 NCS 문제 풀이로 들어갈 건데요. 이 문제를 제가 바로 풀어드리면 조금 못 따라올 수가 있으니까, 자, 지금 풀이할 시간이 필요하신 분은 잠깐 멈춰놓고 좀 풀어보시고요. 미리 풀어보신 분이라면 이제 바로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료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풀게요, 저는. 예. 자, 질문이 혼인 당시 장치 기계 종사자 해당하는 사람 몇 명이냐예요. 그러면 직업 비중 혼인 당시 보니까 장치 기계 종사자가 여기 있어요. 자, 각 주에 수치가 나오면 중요합니다. 꼭 체크하시고요. 자, 147만 2천 쌍인데 부부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부부의 수는 결국 남편 수, 부인 수랑 같겠죠. 이해되세요? 예. 결혼한 부부가 10쌍이 있으면 남편도 10명이고 부인도 10명이라는 이야기니까. 자, 그럼 이 수치에서 다시 16.4% 차지하고 있는 게 남편 쪽에서 16.4% 차지하고 있는 게 이 장치기계 종사자 남편 쪽이고, 아내 쪽도 이 수에서 2.8%를 차지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잡아내셔야 돼요. 147.2 만 단위로 썼을 때 그거를 묶어 놓고요.
일단 이 비율을 먼저 더하는 거예요. 이 비율을.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따로따로 곱해가지고 덧셈을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묶어야 됩니다. 이건 AB 플러스 AC 이런 패턴은 항상 A를 묶어놓고 B 더하기 C를 먼저 하셔야 돼요. 이걸 먼저 해놓고 그 다음 A를 곱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선지 구조를 한번 쓱 보세요. 어때요? 이거 뭐 대충 만 명 단위에서 계산되는 거네. 그러면 뭐 너무 피 터지게 계산할 필요는 없겠구나 생각이 들죠. 즉 4자리 곱하기 3자리 소수 좀 떼고 읽으시면 4자리 곱하기 3자리 곱셈인데 이거를 직접 하고 있으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필요한 부분만, 필요한 만큼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 정도 할까요? 140 곱하기 20%. 그럼 28만 명이죠? 자, 저는 그냥 이거 만족하고 갈 것 같아요. 다음 문제로. 넘어갈 것 같아요. 근데 좀 불안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너무 대충 계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네 둘의 계산 결과가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제가 간단하게 증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곱셈을 하실 때 이렇게 복잡한 수를 직접 곱하지 마시고요. 그 수들을 살짝 조정해서 곱셈을 어림선하려면 한쪽은 올리면 한쪽은 내려줘야 돼요. 근데 동일한 비율로, 뭐 아주 동일하지 않더라도 비슷한 비율로 조정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비율도 가급적이면 10%를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를 10% 안에서 올리면 하나를 10% 안에서 깎아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곱해 주시면 근사값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값이 x 곱하기 y라면 얘를 10% 올리면 1.1x. 자, 플러스 10%. 그 다음에 얘를 10% 깎으면 0.9y가 돼요. 그럼 이거 곱셈 결과가 0.99xy가 되죠. 그러면 원래 계산 결과에서 얘로 가는 거는 얘를 100으로 봤을 때 얘가 99가 되는 구조니까 마이너스 1%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1% 정도의 오차밖에 안 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선생님, 그럼 147.2에서 150으로 올리고 19.2를 19 정도로 깎으면 어떨까요? 뭐 그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19%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20% 쪽으로 뒤를 올리는 게 더 계산이 깔끔해지잖아요. 그래서 뒤에를 20%로 올리고, 자, 그 다음 앞에를 140으로 깎았어요. 근데 이제 그 비율이 비슷한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9.2에서 20으로 올린 거는 192에서 8만큼 키운 거죠. 즉 소수점 떼고 써본 거예요. 19.2분의 0.8이니까 소수점 떼고 쓰면 192분의 8입니다. 즉 대충 4% 정도 되겠죠. 자, 1%를 1.92 정도 잡으시면 4배 정도가 돼요. 8은. 또는 192니까 뭐 200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고 1%를 이 정도로 잡으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깎은 비율을 보는 건데요. 147.2에서 7.2가 빠졌어요. 그러면 7.2가 빠졌으니까 한 대략 4에서 5% 정도 감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비율로 얘는 증가했고 얘는 감소했어요. 근데 선생님 여기 147.2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냥 150 정도라고 생각해 보시고 7.2를 생각해 보세요. 150 정도에서 7.2가 차지하는 거. 그러면 얘는 4%, 5%의 사이에 있잖아요. 4에서 5% 사이. 1.5를 1% 잡으면 5배를 하면 7.5고 4배를 하면 6이니까 그 사이쯤에 있다. 자, 그래서 대략 비슷한 비율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만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방향을 틀어서 또 보실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위로 올라가는 걸 볼게요. 140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상대적으로 쉬우니까 140에서 7.2가 커진 거는 뭐 정말 5%가 살짝 넘는, 그죠? 대략 5%예요. 그럼 내려오는 거 4%, 올라가는 거 5%니까 그 정도면 거의 비슷한 비율로 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만족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하나만 더 비율을 해볼게요. 자, 처음에 값을 1.1x 곱하기 y라고 놓을게요. 그럼 다음 값을 x 곱하기 1.1y라고 놓을게요. 그럼 어느 쪽이 큽니까? 이렇게 물어볼게요. 어느 쪽이 커요? 어느 쪽이 크냐고 물어봤는데 뭐 거기에 몰입하시면 안 되겠죠? 제가 함정을 판 거예요. 두 개는 같은 거예요. 지금 같은 건데 그 이유는 x에서 1.1x로 가는 증가율이 10%고 y에서 1.1y로 오는 증가율이 10%예요. 그러니까 서로 쌍방향으로 봤을 때 양쪽으로 봤을 때 상대방으로 가는 증가율이 동일하다면 같은 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얘 증가율 비슷했잖아요. 서로 양방향으로 가는 게.
그러니까 비슷했기 때문에 비슷한 수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4번이 답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지금 스톱하시고 풀어보신 다음에 들으시는 게 좋아요. 자, 여러분이 풀어보시는 방법을 제가 소개하고 갈게요, 일단.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대부분 학생들은 이걸 이렇게 풉니다. 자, 영업팀이 85점이고 기획팀이 73점이야. 그리고 영업팀이 49명, 기획팀이 35명이래. 그러면 전체 사원 평균은 얼마인가?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네. 예, 평균은 시그마 xi 오버 n. 즉 총점을 인원수로 나눠야 되니까 일단 총점부터 구해야 되겠구나. 자, 그럼 총점이 자, 영업팀의 총점은 영업팀 평균에다가 영업팀 인원수를 곱해야 되겠죠? 기획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73 곱하기 35. 자, 그 다음 인원수는 49 더하기 35. 한숨이 나오죠. 그죠? 이걸 하려고 생각하니까 좀 암담해. 이거 언제 다 하고 있지? 막 생각이 들죠. 그래서 죽으라고 했어. 그랬더니 또 답은 또 깔끔하게 80점으로 딱 떨어지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가중평균의 기본 논리를 이용해서 푸는 게 좋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무게중심을 생각해 보세요. 자, 저울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85점은 큰 수 쪽이니까 오른쪽에 두시고 73쪽은 작은 수니까 왼쪽에 둡니다. 자, 85점을 맞은 사람이 49명이죠. 49명. 여기가 49명이에요. 그 다음 73점을 맞은 사람이 35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단 약분하고 들어갈게요. 7로 약분하면 7대 5가 되죠. 자, 그러면 여기가 7, 여기가 5. 그럼 무게중심을 생각해 보시면 무게와 거리는 반비례합니다. 이건 기본 논리예요. 그래서 가중평균에 제가 무게중심 가지고 설명한 건 제가 피셋 강의하면서 처음으로 도입한 방식인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무게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7대 5로 쪼개 먹으면 돼, 거리를. 그럼 73에 7 더하고 또는 85에서 5 빼가지고 80 나오는 거 확인되죠. 총 거리가 12인데 7대 5로 나누는 거니까 그냥 바로 그 수만큼 더하거나 빼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안 하고도 그냥 바로 풀 수가 있어요. 얘는. 그래서 이 논리를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래서 이론적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하고 갈게요. 자, 이겁니다. 이론적인 거는 이 공식에 직접 대입해가지고 아까 이xi가 각각의 각 팀의 평균이었고요. 그 다음 wi가 각 팀의 인원수였죠. 그래가지고 곱한 다음에 더하고 밑에는 각 팀의 인원수를 합하는 그런 구조로 이제 푸셨다면 계산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식을 활용해서 풀면 쉽게 풀 수가 있죠. 자, 이 저울을 잘 보세요. W1, W2가 있는데 무게가 뭐 얘를 하나라고 봤을 때 얘가 한 2개 정도 되네요. 대충. 예, 그죠? 예, 사이즈를 보니까. 그럼 거리는 2대 1, 2대 1로 나눠 먹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게중심은 여기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W1 대 W2는 D2 대 D1. 그럼 이 공식을 변형을 하면 W1 곱하기 D1은 W2 곱하기 D2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겠죠.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 그걸 이용하시면 돼요. 한쪽의 무게거리의 곱은 상대방의 무게거리의 곱과 같다. 이렇게까지 파생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내용을 확실하게 이제 아주 쉬운 예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80점 맞은 사람이 한 명 있고요. 90점 맞은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럼 평균이 얼마죠? 자, 무게중심 생각해 보시면 돼요. 무게중심. 자, 80, 90에 각각 한 명씩 있어요. 똑같은 사이즈죠. 똑같은 무게야. 그럼 85에서 무게중심 만나겠죠. 그래서 얘는 뭐 보자마자 85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람 수를 조정해 볼게요. 80점이 3명, 90점이 2명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 점수는 우리가 눈에 보는 관찰값인 거고요. 이 사람 수가 가중치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가중평균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그 대상이 도수분포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원수가
도수잖아, 도수. 그러니까 가중치, 가중치. 자, 80.3명, 90.2명이다. 그럼 무게중심을 그려보면 80에는 돌이 3개가 있고요. 90에는 돌이 2개가 있어. 그럼 거리는 2대 3으로 쪼개야 되겠죠. 그럼 2대 3으로 쪼개는 이 위치를 찾는 거니까 80에서 90의 그 거리가 10의 거리니까 그것의 5분의 2만큼이 여기니까 4가 해당하겠죠. 그래서 80에서 4. 그래서 84가 되겠죠. 즉 2대 3인데 총 거리가 10이니까 4대 6으로 쪼개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84. 그래서 84다. 그래서 이걸 하면 쉽게 풀 수 있죠. 그런데 이걸 모르면 이제 어떻게 풀어야 돼요? 뭐 정석적으로 저기다 대입해야 돼요. 80 곱하기 3 더하기 90 곱하기 2 총점 구하고 다시 인원수가 3 더하기 2 5명. 자, 계산해 봅시다. 그럼 여기가 240, 여기가 180. 그래서 420에 5명으로 나눠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5로 나누지 말고요. 이것도 이제 연산 테크닉 하나 알려드릴게요. 나누기 5를 한다는 건 곱하기 0.2를 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분자 분모에 각각 2배를 해보세요. 그러면 10분의 840이 되겠죠. 그럼 다시 0을 떼. 그러니까 84가 돼요. 그러니까 2배하고 소수점 하나 앞으로 가는 효과랑 똑같아요. 그래서 420 나누기 5 하면 그냥 바로 84가 연상이 되면 좋아요. 자, 그렇게 해서 답을 이렇게 연결해 보니까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중평균 개념은 앞으로 이제 응용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 풀면서 이 개념들을 계속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합격 후기 몇 개 소개해 드리고요. 가보겠습니다. 자, 이분은 제가 너무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이 내용을 받고 나서. 그 표현력이 굉장히 좋아요. 쌤, 제가 드디어 취직이란 걸 했답니다. 와, 뭔가 좀 감동이 막 쓰나미처럼 몰려오지 않습니까? 예. 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이 한 문장에 모든 걸 압축하고 있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었고 인내의 시간을 겪었다는 게. 그리고 밑에 보니까 신입 중에서 최고령 같대요. 그래서 NCS 극복은 쌤 강의 덕분이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이런 경우에는 정말 저도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그 다음 코레일 합격하신 분도요. 수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많이 됐대요. 자,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구체적인 건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한국전력공사 합격하신 분도 한전 입사해서 일을 하고 있대요.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PSAT에서 검증된 강의 효과. 이게 실제 사례들인데요. 자, 제가 질문 하나씩 해볼게요. 우리 증가율 개념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알고 계시는지. 자, 증가율이 50% 넘는다, 안 넘는다? 한 분씩 체크해 봅시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72.5, 97.5, 25점 증가죠. 그러니까 절반보다는 적게 늘었어요. 그래서 50% 미만.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62.5, 92.5, 30점 늘었죠. 이분도 절반 미만, 50% 미만이 되겠네요. 자, 근데 만약에 이분이 점수 상승이 92.5가 아니라 95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62.5에서 32.5가 증가한 거니까 이때는 50% 초과 이상이 되겠죠? 이상 또는 초과가 되겠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처음에 여러분 점수가 좀 잘 안 나온다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기 위해서 내가 바닥 점수를 낮게 깔았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똑같이 20점이 상승하더라도 자, 40점 맞던 분이 60점이 된 거랑 60점 맞던 분이 80점 된 거랑 증가율이 다르죠. 그죠? 40점 맞던 분이 60점 되면 증가율이 50%예요. 절반이 늘었으니까. 근데 60점 맞던 분이 80점 맞으면 증가율이 33.3%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볼까요? 80점 맞던 분이 100점 맞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증가율이 4분의 1, 즉 80분의 20이니까 25%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점수가 낮으면 그만큼 또 뭔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증가율이라는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성적을 향상시키는 그 높은 증가율을 기록해야지라고 마음을 좀 긍정적으로 먹으시면 좋겠어요. 네. 자, 여기까지가 저의
강의 후기였고요. 자, 박은경 선생님하고 신원의 콜라보레이션 강의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맡은 영역들은 수리 문제 해결 능력의 문제 처리 능력, 정보 기술 능력, 조직 이해 능력이고요. 박은경 선생님께서 맡으신 영역이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의 사고력, 그다음 자기개발 능력, 대인관계 능력, 직업윤리 이렇게 맡으셨어요. 자, 그래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배분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읽어주시고요. 자, 박은경 선생님에 대한 간단한 소개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합격의 법학원에서 핏셋 언어 논리 강의하고 계시고요. 메가로스쿨에서 리트 언어이에 강의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언어 영역의 적성 시험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다라는 것을 꼭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자, 뭐 나머지 저서 등은 여러분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강의 진도는 아까 영역 구별할 때 말씀드렸죠. 그렇게 해서 뭐 OT는 제가 담당했고 나머지 영역들은 이제 박은경 선생님하고 제가 전공 분야에 맞춰서 분배를 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리엔테이션이었고요.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